자, 이제 2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행지체에 관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2006년 사무관 문제인데, 그 답은 이제 판례 하나 소개하는 걸로 간단하게 끝나는데, 요 사실관계를 이제 가지고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큰 요건 사실의 틀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기에서 이제 요 답안 분량엔 들어가지 않겠지만 몇 가지 좀 중요한 논점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에는 이제 그거거든요. 결국 이제 뭐 결론은 어떤 판례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채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매매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매수인이 그 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이제 계약 해지를 한다고 했을 때 매수인이 뭐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그 매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채권, 매도인 너희 채권자가 그 매매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다. 그래서 귀책 사유가 없으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항변이 가능하느냐에 관한 그런 판례인데,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판례죠. 그러나 매매대금 채권이 가압류가 된 것은 어떤 이행지체에 있어서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있지만 매매대금 채권이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급금지요죠. 그러니까 제3채무자 너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지 말라는 지급금지에 불과할 뿐이고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에는 제3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가압류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은 어떤 그 귀책 사유가 없다라는 유효한 항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요 사례의 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전체 사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몇 가지 볼 논점들이 있으니까요.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나머지 잔대금을 언제 지급받기로 했는데 2004년 6월 8일 날이 이제 잔대금 이행기네요. 근데 매수인 을이 그 매매계약 당시에 어떤 약정을 했냐 하면, 갑과의 약정 내용이요. 잔대금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을 하되, 만약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갑과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했는데, 그럼 이러한 약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 일단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를 냈죠. 그래서 아까 본 이제 가압류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갑이 잔대금 지급 기일날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해서 사무소에 갔는데, 을이 아까 말했듯이 매매대금 채권 가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잔금의 지급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의 뜻을 전화통지로만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더니 갑은요, 서류를 계속 공인중개사에게 맡겨놓고 을이 잔금을 가지고 오면 교부를 해라. 이런 부분이죠. 따라서 결국에 그 다음에 어떤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최고를 하는 거죠. 또 그런 기간 동안 자기의 반대 채무를 이행할 준비는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2004년 6월 20일까지 가압류된 잔대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라는 부분, 그러한 어떤 부분의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또 이것은 약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의사표시였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을이 2004년 6월 20일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갑이 2004년 7월 5일 날 을을 상대로 해서 이사건소를 제기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래서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을이 아까 뭐 이제 이행지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행지체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행지체의 해제가 이제 가능해진 사안인데, 결국에 이제 이 커다란 틀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라는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라는 것은 결국에 해제의 요건 사실의 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제 요건 사실 틀 안에 이행지체 요건 사실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와 이행지체가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건 사실만 제대로 다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굉장히 답안의 양이 많아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각각의 어떤 저희가 체크했던 그런 문제 사항들이 어떠한 요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해제도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로부터 해서 뭐 실권 약관에 의한 해제까지 다양한 해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에 관한 요건 사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지체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겠죠. 두 번째, 상당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세 번째, 최고 기간 내에 상대방의 불이행. 네 번째, 해제 의사 표시와 이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것이 요구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가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이행지체 요건 사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행지체 요건 사실은 뭡니까? 첫 번째, 이행기 도래겠죠. 이행기 도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행기라고 했을 때 뭐 확정 기한이냐, 불확정 기한이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정 기한이죠. 확정 기한이었고, 사실 아까 이제 가압류 판례도 이 확정 기한이라는 기한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지체의 두 번째 요건 사실,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것. 세 번째 요건 사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것. 네 번째 요건 사실,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이죠. 근데 그 위법성 관련해서 그 위법성을 우리가 조각시키는 것이 바로 동시이행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이행 관계를 보면 우리가 동시이행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동시이행 어떤 관계,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행사를 해야 하느냐, 행사할 필요가 없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쌍무계약에서 이행지체로 인한 어떤 그 동시이행과 관련해서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때 어느 정도 이행 제공을 해야 되며,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했을 때 어느 정도 이행 제공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효과가 우선 그냥 동시이행 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는 지체 저지효죠. 지체 저지효인데, 사실 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이행지체 저지효가 발생을 할 것 같지만, 지금 매도인 갑이 자기의 이행을 했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의 지체 저지효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그것은 이제 지체 저지효는 존재만으로 생기는 것이지만 이행 거절 권능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청구를 저지해야만 비로소 발생을 하는 그런 권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그 지금 매도인 갑이 해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갑이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시행 관계가 있을 때 이행지체로 인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때와 이행지체로 인해서 해제할 때 그 매도인 갑의 이행제공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때는 소위 계속적 이행제공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단 1회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논거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행제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와는 달리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할 때에는 소위 판례 입장이 1회적 이행제공설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제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때 계속적 이행제공설을 취하는 학자분들도 해제의 경우에는 계속적 이행제공설을 밀고 나가진 않으세요. 그런 분들도 해제의 경우에는 1회적 이행제공으로 족하다라는 입장이고 이것이 또한 판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1회적 이행제공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행 최고 기간 동안 자기의 반대 채무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갑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서류를 맡겨두었죠.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반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는 해 놓았고요. 그래서 이행지체의 요건이 그렇게 성립을 하면 해제의 두 번째 요건으로 상당 기간을 정한 이행을 최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행을 최고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고 또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고 그랬을 때 해제 의사 표시를 하고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이제 해제가 되는 것인데 아까 보면 그 상당 기간 이행을 최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행의 최후가 되어야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최고가 분류한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사이에 최고가 필요 없다는 특약, 약정을 했을 때에는 최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체크한 사실관계 중에 네 번째 줄 보시면 만약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갑과 약정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결국에 상당기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에서 최고가 필요 없는 특약을 맺은 그런 사안으로 우리가 포섭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잠깐만요. 맨 그 사례 하단부에 보시면 갑이 을에게 이런 통보를 하죠. 2004년 6월 20일까지 가압류된 잔대금 전액을 공탁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라는 통보를 했죠. 이렇게 매매계약 자동 해제 통보의 어떤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엔 지금 해제 의사 표시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어떤 통보나 특약이 가능하느냐. 그래서 해제의 마지막 요건, 해제 의사 표시의 요건을 이렇게 이제 면제하는 것 같은 특약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여기서는 특약도 아니고 통보였죠. 그랬을 때 이러한 해제 의사 표시가 필요 없는 특약이나 통보가 각각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제 의사 표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죠.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러나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바가 없다면 허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사안입니다. 예컨대 최고를 하면서 네가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한 것은 결국에 조건을 붙인 거죠. 어떤 조건이냐면 최고 기간 내에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지 조건부 해제라고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을 특별하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효하다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런 통보는 유효한 통보인데 여기서 통보라고 했죠. 근데 통보도 있고 약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해제 약정이 또 따로 있죠. 그 부분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컨대 지금 잔금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내가 해제 같은 경우에 여러 종류의 해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이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종류의 해제 중에 소위 실효약관, 다시 말하면 실권 조항에 기한 해제라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이건 약정입니다. 통보 같은 일방적 행위가 아니고 그건 뭐냐면 어떤 계약 당사자가 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조항이죠. 이것은 하나의 약정인데 그러니까 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조건 성취되면 당연히 실효가 되고 또 통보가 아니라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해제는 원래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인데 이런 실효 약관은 약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제 조건부 계약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약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효 약관에 의한 해제 논점은 나올 일은 없지만 그렇다면 그러한 실효 약관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 관련 실효 약정이 있고 중도금 관련 실효 약정이 있고 잔금 관련 실효 약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계약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어떤 위약했을 때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위약했을 때 자동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그런 약정을 했을 때 정말 해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느냐? 그래도 해제권 행사가 필요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뭐 계약금 배액을 배상을 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라는 그런 실효약관을 이제 맺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제권 유보 조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해제권이 유보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도금 관련 실효약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야, 중도금 매수인 네가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 이제 그러한 특약이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불이행 자체로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잔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죠. 잔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가 있죠. 그 부분을 이제 판례가 고려하고 있는데 자, 아까 똑같습니다. 아까 통보가 아니라 약정으로 바뀐 거에 불과하죠. 야, 매수인 네가 잔대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안 가지고 오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죠. 동시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잔금 지급 기일이 이제 도래를 해도 매도인 자체가 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에게 알리고 이러한 이행 제공을 해가지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뜨렸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건 맞는데 매도인이 자기의 의무를 이행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만 자동 해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 된다라는 그런 사안이고, 예, 그렇게 한번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잔금 관련 그 자동 해제 약정 경우에 한 가지 더 볼 그런 판례가 있죠. 이것이 변호사 시험이었던가 사법 시험이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기출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해제 잔금 불이행 경우에 자동 해제 취지 약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매수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채무 불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친 채무 불이행을 해서 계속 잔금 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내가 새로운 약정 기일까지는 반드시 내가 갚을게. 갚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야, 불이행 시에는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걸 내가 감수하겠다. 라고 약정을 했다면 그건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서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 걸로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동 그 해제된다라고 본다라는 그 통보하는 것과 약정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이행지체와 상계 항변의 문제를 볼 텐데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앞에 우리가 그 상계랑 관련해서 본 논점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 그 변제기 기준설 있죠. 변제기 기준설. 예컨대 어떤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한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소송 촉진 등 특례법에 관한 3조 1항 그 적용에 관한 그런 사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한번 쭉 보시고요. 단지 이제 앞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논점만 한번 그 교재 본문으로 확인을 하고 이 부분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문제 1번에서 결국에 이제 어떤 채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채권이 발생을 했는데 뭐 물품 대금 채권이겠죠. 채권이고, 그래서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이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는데, 다해서 양괄호 1번에 갑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도인 그 매매대금 채권자 갑에 대한 채권자 병이 채무자를 갑으로 하고 제3채무자를 을로 해서 납품대금이 7천만 원인데 2,500만 원, 그 중에 2,500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이 제3채무자 을에게 2010년도 6월 30일 날 송달되었고요. 그리고 압류 채무자 갑에게는 압류 추심 명령에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논점은 뭐냐면, 결국에 압류 추심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죠. 그래서 맨 밑에 민지법 227조 다음 페이지에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압류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가 여부는 압류 추심의 효력 발생에 하등 영향이 없다라는 거. 그랬을 때 276페이지에 나번의 그 중요한 판례가 있죠. 소위 민소법에서 가름형의 법정 소송 담당이다. 그래서 그 이행 청구의소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죠. 따라서 추심권이 압류 채권자에게 옮겨오기 때문에 압류 채무자는 추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 채무자는 그 추심권 상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소각화 판결을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7천 중에서 2,500은 그렇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보면 또 다른 채권자 정이 물품대금 채권 4,500을 또 피보된 채권으로 해서 또 채권 가압류를 했다. 이번엔 채권 가압류가 송달되었다. 그렇다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지급금지의 효과가 있을 뿐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지체의 책임을 이제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였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그 민사소송법, 그러니까 소멸시효 앞부분에 그런 게 있었죠. 앞에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이 되었는데, 우리의 이제 기판력에 관한 그 판례의 입장인 모순금지 설적인 입장에 따르면 승각팩이라고 했는데, 10년이 또 다 되었을 때 확정 판결 이후에
10년이 다 되었을 때 재차 이행의소를 제기할 소위 이익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도 이제 유사한 부분인데요. 결국에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행의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안이 있었죠. 유사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276페이지에 3번의 양괄호 1번에요. 채권 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급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가 있느냐. 결국에 판례는 그것은 현실적 추심만 금지하는 것일 뿐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에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 명의, 그러니까 요즘엔 집행권원이라고 하죠. 그런 권한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압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되었을 때 다시 소를 제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 판결이 났어도 집행 단계에서 저지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상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까 소위 이제 변제기 기준 설적인 그런 판례가 나오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소촉법 3조 2항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선 지금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 문제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간단하게 추가된 논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재산의 보전 파트로 넘어가시면요. 자, 287페이지에 자, 채권자 대위소송의 통지의 효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채권자 대위 파트로 이제 들어가는데, 요번에 이제 2016년도에 뭐 채권자 대위나 채권자 취소권 논점이 정면으로 다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대위, 채권자 취소는 뭐 상계라든가 뭐 그런 논점들과 이제 더불어서 언제든지 뭐 매년 어떤 그 부분 논점으로라도 출제가 되더라도 뭐 이상한 바가 없는 그런 사안들이죠. 그래서 계속 심혈 기울여 보되 조금 이제 일자가 지난 오래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최신 그런 어떤 사례 문제 위주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채권자 대위 소송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요건 사실을 한번 쭉 짚어보고요. 기본적인 틀만 한번 짚어보고 이제 사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 소송 같은 경우에 채권자 대위에 관한 어떤 서술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논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의 법적인 성질, 그 다음에 그 당사자 적격, 소송물이 무엇인지는 자동적으로 서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의 법적인 성질은 우리가 민소법상 법정 소송 담당설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죠. 따라서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정 소송 담당으로 이제 우리가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사자 적격과 소송물에 관해서 본다면은 그 법정 소송 담당설의 입장을 끌고 들어와서 이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법적 성질을 반드시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사실 중에서 피보전 채권의 존재, 또 보전의 필요성, 또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당사자 적격의 요소로 보지만 피대위 권리의 존재는 소송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보전 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의 요건이 흠결됐을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흠결되어서 부적법 소각하 처리가 되지만 피대위 권리라는 소송물이 분리가 되었을 때는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청구 기각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소송법에서 소송 요건 심리의 선순위성에 따라서
그 당사자 적격에 관한 원고 적격의 요건을 피대위 권리보다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것이 부정될 경우에는 피대위 권리는 볼 필요도 없이 소각하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요건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의 요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보전 채권이 존재. 자, 그래서 피보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중요한 논점이, 그래서 그다음에 채권 보전의 필요성. 그러니까 채권 보전의 필요성에서 이제 그 무자료 요건, 금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무자료 요건이 필요하지만 특정 채권의 경우에는 무자료 요건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예외적으로 뭐 금전 채권인데 무자료 요건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예컨대 판례가 이렇게 말하죠.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 채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금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료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차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그 양수인이 그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옥을 명도해 줘야 되는데, 임차인의 가옥 명도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 가옥 명도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금전 채권이지만 무자료 요건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뭐 특정 채권의 경우에 무자료 요건이 필요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만약에 이중매매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그 등기 말소 청구권 같은 경우를 대위 행사하는 뭐 그런 경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채무자 권리를 불행사해야 될 것이고 피대위 권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뭐 대위가 이제 불가능한 권리는 뭐 신분권 같은 것이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자체도 대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뭐 그런 이제 기본적인 요건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사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험에서 언급된 논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7페이지요. 이것은 등기의 어떤 그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사안이죠. 자, 등기 추정력과 관련된 대위소송 사안인데, 문제 2번을 보시면 X 토지가 을 앞으로 소유권 의무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을이 이제 X 토지 위에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으니까 을한테 말소를 요구하면서 갑은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이에 이중매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을이 병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을은 매도인 을과 그 다음에 제2양수인 병을 상대로 을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병에 대해서는 을에 대한 아까 소위 등 보전하기 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병 앞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자, 변론기 1에서 자, 갑은 매수인 갑은 제2양수인에게로의 이전 등기가 무효다. 왜 그러냐면 매도인 을의 동생인 정이 서류를 위조해서 마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가 되어야 된다. 그에 대해서 제2양수인 병은 그것이 아니고 매도인 을의 대리인인 정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해서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적법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이 을의 동생인 사실까지는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적법한 대리권 수요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갑이 병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쭉 보시면 우선 채권자 대위소송의 적법 여부에서
채권자 대위권의 발생 요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적인 성질과 당사자 적격과 소속물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288페이지 로마자 2번에 말소 등기 청구의 인용 여부에서 자,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이 있죠. 자, 등기 추정력에서 지금 이제 병역의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 이전 등기의 적법성은 이미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 등기 추정력에 대리권의 적법 추정도 포함되는지가 증명 책임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등기의 적법 추정에 대리권의 적법 추정까지 포함된다면 무권들이라는 것은 매수인, 그 제1양수인인 갑이 입증을 해야 되지만 등기의 추정력에 대리권 적법 추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또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289페이지에 양괄호 2번이 핵심이겠죠. 등기 추정력의 내용과 대리권 존부의 증명 책임이다. 그랬을 때 지금 등기 말소 청구이기 때문에 214조에 소유권에 기한 방위배제 청구다. 그랬을 때 원고가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소유 등을 격려하고 있고 3번 등기가 원인무효다. 그랬을 때 지금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이 갑의 주장인데 그럼 3번에 등기의 원인무효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등기 추정력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대법원은 등기 추정력을 법률상 추정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그리고 등기 추정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를 보면 적법 절차도 추정되고 등기된 권리의 적법 추정,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 더 나아가 대리권의 적법 추정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적법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은 갑이 해야겠죠.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자주 나오는 문구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 등기 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되었을 경우에 현 등기 명의인, 여기선 병이겠죠. 이것이 그 제3자, 여기서는 정이죠. 그 정이 전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적법이 추정되기 때문에 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 명의인이 반대 사실, 뭐 대리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 따라서 대리권 적법 추정도 등기 추정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제1양수인 갑이 증명 책임을 지게 되고 증명이 안 될 경우에는 청구가 인용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면 이런 소송 중에 그 동생인 정이 서류를 위조한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대리인임을 자처한 것도 밝혀졌고 문제는 지금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해서 그 소장 부본이 채무자 을에게 송달된 것이 사례 첫 단락 끝에 보시면 2012년 12월 24일입니다. 그런데 밑에 별도의 사실관계 2번을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을이 2013년 1월 5일 날 병에 대해서 제2양수인 병에 대해서 정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추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 405조의 효과 중에 그 처분 금지효,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행사의 통지를 받거나 채무자가 알았을 때는 더 이상 처분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추인이라는 것이 처분 금지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 금지되는 처분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맨 밑에 보시면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도 있고 채권 발생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 행위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이 추인을 원인된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것이 405조 2항의 처분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판례는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290페이지에 지금 소장 부분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미 통지가 된 것이죠. 따라서 처분행위로 대항하지 못하는데 위 소유권 이전 등기에 원인된 매매계약을 이미 추인하였다고 해서 그 추인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병에 대한 청구는 인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논점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29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91페이지도 이거는 거의 뭐 사례를 가장한 논술 문제죠. 그래서 뭐 최신 문제이긴 하지만 갑이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이 있다. 그래서 그걸 피보전 채권으로 을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물품 대금 채권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1번 대여금 채권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고요. 2번에 다른 재산이 있어서 무자력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존의 필요성 문제고 동그라미 3번에 을의 병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피대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 여기서도 그 채권자 대위 소송의 어떤 그 법적인 성질과 당사자 적격, 소송물을 다 적시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번에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보전 채권이 없죠. 따라서 거기 소송의 결과의 외과로 1번에 판례 두 번째 줄에 채권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되었다고 하죠. 예, 그렇고 로마자 2번에 무자력 상태가 아니다. 거기에서도 소송 결과 외과로 2번의 두 번째 줄에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서 권리 보호의 자격이 없다라고 했고요. 예, 마지막 물품 대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피대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청구 기각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권자 대위와 무효등기의 유용이 결부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이어서 채권자 대위랑 그다음에 이제 요 사례를 통해서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간략한 그 논점 구도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관련 교재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각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잘랐습니다. 문제를 잘랐는데 자, 갑은 그 소유 토지에 관해서 2014년 7월 1일 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 앞으로 매매 예약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맞춰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안으로서 2-3만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예약을 첫 번째 줄에 해제했습니다. 그럼 해제했다면은 그 소위 등 청구권 가등기를 말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 말소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말소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 갑이 새로이 정과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를 활용을 해서 무효등기의 유용을 하자라는 합의를 했겠죠. 그래서 셋째 줄에 갑과 정은 을 명의의 가등기를 유용하자. 그래서 다음 줄에 을의 협조하에 정 앞으로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논점을 생각해 보시면 무효등기의 유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인 경우에 다시 그 어떤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권리관계가 있게 된 경우에 기존의 무효등기를 실체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무효등기의 유용의 문제겠죠. 그래서 무효등기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였느냐 아니면 처음에는 유효였다가 나중에는 무효가 된 사안이냐. 그래서 처음부터 등기가 무효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가장매매를,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죠. 가장매매를 이유로 한 뭐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일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적법한 매매가 생기면은 등기를 유용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처음에는 유효했지만 후에 실체관계를 결해서 무효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도 매매 예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합의하에 해지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효였다가 나중에는 실체관계가 사라져서 무효로 된 그런 등기의 유형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효 등기의 요건은 무엇일까를 따져보시면 우선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새롭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양자 간에 등기의 유형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요건이죠. 유용의 합의 이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면 안 된다. 따라서 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여기에 뭐 등기 유용의 합의라고 했을 때 그 합의의 시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등기를 하는 등기 시점을 등기 유용의 시점으로 결국 보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교과서의 어떤 그런 서술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과 채권자 대위권이 이제 결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사례로 들어가서 등기 유용을 했는데 한편 지금 무효등기에 유용을 한 것은요. 사례 두 번째 줄에 2015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편 엑스토지에는 이미 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기해서 2015년 4월 1일 날 가압류 채권자 무가 가압류 등기를 마치고 있었죠. 그렇다면은 등기 유용 이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무효등기의 유용이 원래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죠. 그래서 무가 곧바로 갑을 대위해서 정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정은 누구냐면은 새롭게 가등기권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해서 대항을 하니까 무가 아까 무효등기 유용의 요건처럼 너는 나는 가등기 유용 전에 X토지를 가압류한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다. 따라서 너는 가등기 유용 합의로서 나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거죠. 자, 그 이외에 갑은 심각한 무자락 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보시면 여기에서도 아까 이제 법정 소송 담당설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논거 1번에 채권자 대위 요건이다. 그래서 이제 그 1, 2, 3 피보전 채권, 채권 보존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당사자 적격이고 피대위 권리가 본안 요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송 요건 심리의 선순위성에 의해서 적법 요건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권이 있기 때문에 피보전 채권이 존재를 하고 갑이 무자력이기 때문에 채권 보존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정한테 그 잘못된 무효등기의 유용행위니까 가등기 말소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으니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도 충족이 됐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 소송의 적법 요건은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지를 넘기셔서 본안 요건으로 가셔야겠죠. 그러면은 자, 본안 요건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무효등기 유용의 요건에 걸리는 부분이죠. 아까 그 문제의 소재에서 가등기 이전의 부계등기 시점보다 엑스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선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그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 그 가등기 유용의 합의와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판례인데, 이거 거의 같은 사안이죠. 근데 외과로 2번을 먼저 보시죠. 외과로 2번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것은 피대위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대위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물이 피대위 권리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자기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항변 사유로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결국에 피대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대위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사이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어떤 그 사정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것이 내가 그 무효등기 유용 합의 이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다라는 것은 대위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 주장은
타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판례를 보시면 부동산 매매 예약에 기해서 소위등청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맞춰졌을 경우에 매매 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으면은 가등기 말소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무효등기 유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가등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죠. 아까 이제 무효등기 유용의 요건이죠. 그래서 그 부기등기를 마친 사람은 이제 언제든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 그 제3채무자로서 채무자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데 단지 무효등기 유용 이전에 이해관계를 마친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으나 문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틀 속에서 보면은 그 상황은 내가 무효등기 유용 이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는 대위채권자의 주장은 대위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의 독자적인 사정에 대한 그런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이제 적법하게 인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안을 검토해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채권자 무가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사유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정은 대위채권자인 무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은 인용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그런 판례 사안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제 채권 들어가니까 조금씩 스피드가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는 강의가 이제 3회차 남았습니다. 그 3회차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대위권과 취소권에서 중복된 논점들은 피하고 이제 좀 관련되는 부분만 이제 보면서 조금 이제 문제를 건너뛴다기보다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이제 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해진 시간 내에 아마 진도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채권자 대위와 채권자 취소를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뭐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293페이지까지 본 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9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